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송희경입니다. 오늘 저는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영모화와 조선시대 영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에서는 월전 선생님의 영모화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의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영모화란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월전 선생님의 작품을 집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 중에서 지금 보시는 6개의 소재를 주로 그린 그림을 말씀드리되 이미 조선시대 때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도상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표현 방식을 설명드린 다음 이를 월전 선생님의 그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영모화의 뜻과 범위입니다. 영모화는 말 그대로 털 달린 동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털 달린 동물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 위를 다니는 금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화조와 땅 위를 다니는 영모를 한때는 분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함께 합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동물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자연 공간 안에서 머무는 동물들을 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옛 그림에서는 산수, 인물 다음으로 동물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화조, 영모라는 단어가 어떤 문헌에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 당대 장원원이 쓴 역대명화기와 주경연의 당조명화록에 영모, 화조 이 용어가 금수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의 한 화목으로서 분류가 된 것은 송대부터로 봅니다. 그래서 유도순의 책에 화목 영모 혹은 화죽 영모, 그 다음에 화훼 영모 등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시대 곽약허의 도화견문지에는 아예 화조문이라고 해서 별도의 미술 장르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돼서 송나라 시대에 송휘종에 소장하고 있었던 회화 목록을 정리한 선화화보에서 화조문, 축수문으로 새 그림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동물을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화조화를 향유하고 감상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곽약허의 도화견문지에는 고려의 부채를 하나 보았는데 거기에 화목 수금 지류가 그려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수금 지류라는 것은 꽃과 물새들이 표현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규보의 시 중에서도 새와 짐승을 그린 것을 완상하려고 내 옆에 두었다라는 식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고려시대 때 이미 이러한 털 달린 동물을 그린 그림을 소장하였고 감상하였음이 파악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안평대군의 그림 목록을 정리한 화기에는 금수초목, 화목금수, 화초용모, 화조목석이라는 이러한 제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제재들을 보면 동물만 그린 것이 아니라 동물 옆에 꽃도 같이 그리고 바위도 같이 그리고 나무도 같이 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한 폭에 재현해 내려는 화가들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경국대전 예전에 취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가들의 그림을 뽑을 때, 화가들을 뽑을 때 화, 초, 영, 모라는 공식적인 장르로
작가들을 선출하였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1등급이고 산수가 2등급이고 인물과 영모가 3등급이고 화초는 4등급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시험을 치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영모화라는 단어가 더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새 그림과 동물 그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월전 선생님의 그림을 분류할 때 새 그림과 땅 위를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합해서 영모화라 칭하며 이것을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물화는 조선시대 때 표현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화려한 채색, 두 번째는 수묵입니다. 채색으로 표현될 때는 장식성이 강조가 됩니다.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혹은 그 그림에 인간의 염원을 담은 길상 벽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묵 영모화는 물론 그런 길상 벽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사대부들의 안빈 낙도의 취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연과 보타며 내 소망을 이입하려는 그러한 감성이 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모화의 뜻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용어로 포명되었으며 역사책에 남아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영모화와 조선시대 영모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분야에서는 학과 기러기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학입니다. 학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순 우리나라 말로 두rum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한반도 지역에 날아드는 아주 우아하고 커다란 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학은 길쭉하죠. 그리고 하얗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청초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서조 혹은 영조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우아한 외관뿐만 아니라 새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일생 한 부인만을 둔다는 일부일처를 고집하고 또 서서 자는 독특한 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군무를 보는 듯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으로 구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우아하게 퍼진다고 하여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학의 이미지는 도가뿐만 아니라 유가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의 외모를 들어서 예를 들어 호의 현상, 단정학, 일품조 등으로 명명됩니다. 호의 형상이라는 것은 검은색과 흰색 깃털의 대비를 강조한 표현이고요. 단정학이라는 것은 학의 정수리에 붉은 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일품조는 너무 그 자태가 아름다워서 어떤 동물과도 어떤 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으뜸인 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군계일학 이런 표현도 다 이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학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속성 그러한 것이 여러 문헌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둔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유교적 이미지를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특히 상학경이라는 곳에는 학의 훌륭한 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은 금화의 기운을 타고났고 3살 때부터 정수리가 붉어지고 7살 때까지 7살부터 하늘을 잘 나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60살이 되면 또 새깃털이 나오고 또 160살에도 암수가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잉태를 하고 1600살이 되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신선에 탈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자신의 몸을 변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일처이기 때문에 오로지 평생 한 반려자만을 두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스스로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신선이 되고자 한다라는 정말 우아한 속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아시아의 새 그림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의 여러 가지 행동, 행태를 표현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화견문지에 황정이라는 10세기의 화가가 그린 6마리의 학의 자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 경로, 탁퇴, 무풍, 소령, 고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를 들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울고 머리를 뒤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아래를 보고 그런 6자세의 학을 그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전의 그림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지만 비슷한 유의 그림이 전해지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송희종이 그린 것으로 알려진 6마리의 학그림입니다. 이 학그림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황전의 6마리 학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그 자세, 위치 여러 가지가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그림을 유형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나무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소나무는 군자의 표상입니다. 늘 푸르고 언제나 청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의 덕목을 그대로 간직한 군자가 소나무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 위에 학이 있다는 것은 학 자신도 고고한 선비의 감성이 이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김홍도의 노송독학을 보시면 비록 나무가 굉장히 오래돼서 마른 듯 하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나무 위에서 학 한 마리가 우아하게 서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나무 위에서 학이 표현될 때 한 마리뿐만 아니라 2마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쌍을 표현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금술 좋은 부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학은 평생 한 반려자만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표현한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보시는 유자미의 지곡송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위에 학 한 마리가 앉아있고 지금 날아오는 학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보고 기다리고 있는 애틋한 모습.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화제로 쓰일 때 송학동춘 혹은 송학장춘, 학수 송령의 상징 그런 화제로 표현이 됩니다. 월전 장우성 선생님도 그런 2마리의 학을 그리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열폭 병풍 중에서 제일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마리의 학이 언덕 위에 서 있고요. 소나무의 향기를 맞으며 한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화사한 채색으로 2마리의 학을 표현하셨고 또 머리 위에 붉은색을 칠하여 단정학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마리의 학을 그리신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작품은 그의 은사이신 김은호 선생님의 송학도를 연상시킵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월전 장우성 선생님은 낙청원, 즉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사숙에서 공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학의 표현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김은호 선생님의 송학도는 송령학수, 아까 말씀드린 그 화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요. 1920년경에 그렸고 그 다음에 왕실에 헌상한 그림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순종과 순종비의 무사 평안과 노후를 축원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월전 선생님의 또 다른 학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역시 2마리의 학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소나무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열폭 병풍에 있었던 2마리 학과는 달리 이 작품은 수묵담체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전 선생님의 필력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채색화뿐만이 아니라 수묵담체와도 탁월하셨던 월전 선생님의 솜씨가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더욱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학은 소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과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나무나 갈대가 그러합니다. 물론 주변의 식물은 바뀌었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나무, 갈대 혹은 매화로 대체되는데 모두 다 선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나무와 매화는 우리가 사군자에 포함시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역시 고고한 선비의 자태를 드러내는데 아주 적합한 소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징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계 영모도에는 대나무 앞에 학 한 마리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가 그린 두 작품에서도 대나무와 소나무 아래 학이 여러 마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고고한 선비를 상징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장우성 선생님은 갈대를 배경 삼아 학 한 마리를 그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결한 먹선과 담채를 곁들인 아주 힘있는 수묵 담채화인데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 뒤를 바라보고 한쪽 다리로 서 있는데 이러한 짝도 없는 궁계 일학이 세상사에 지쳐서 어떻게 외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시는 내용이 화제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학의 또 다른 도상으로 달과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마리가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변 배경은 여전히 소나무나 기타 매화나 바위나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지만 학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밤의 풍경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우성 선생님은 똑같은 달과 학을 표현하셨지만 앞서 보셨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앞에 보셨던 이 그림들은 학들이 전부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월전 선생님은 잠을 자고 있는 학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쪽 다리를 그리지 않으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은 잠을 잘 때 한쪽 다리만 세워놓고 잠을 잔다고 하는 그 속성을 표현하셨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의 깃털 속에 목을 집어넣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더 그림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포즈로 잠을 자고 있는 학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전 선생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작품을 완성하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달무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화제에서 그 심성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달 아래 외로운 잠, 새 속에 물들지 않음이여 신선 중에 신선이로구나 해서 고고한 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렇게 간결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의 유형 가운데 여러 마리가 하늘을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옆에 같이 등장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해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달도 나오고 물론 소나무, 바위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이전의 그림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다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광활한 어떤 인간의 포부와 멋진 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바위에서 학이 날아다니는 해암 군학의 도상은 18세기 전반에 진경산수화를 완성했다고 알려진 정선의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위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대신 소나무 위에 학 두 마리가 서 있고 바닷가 너머로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새해 첫날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듯이 그렇게 학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있는 듯한 축수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암 군학은 18세기 후반 최고의 화가였던 김홍도도 재현하였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정선의 그림과는 달리
해가 등장하거나 소나무가 등장하진 않지만 바다 위에 바위 하나를 딱 배치를 하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 군악의 도상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창덕궁 부벽화에 걸린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창덕궁 대조전에 걸린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 마리의 학이 바닷가 주변에 아름다운 육지로 날아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당 선생님은 월전 선생님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월전 선생님께서 이런 그림을 창조하셔서 이런 상학을 그리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월전 선생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전 선생님의 상학입니다.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날아오르려고 하고 날아 내려앉으려고 하는 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이러한 그림도 나타납니다. 군악도라는 제목인데 방금 전에 보셨던 월전 선생님의 그림과 소재는 같고 단지 이 경우는 하늘 풍경을 포착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상소로운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전 선생님이 그리신 학그림과 조선시대 학그림의 여러 유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러기는 보통 갈대와 함께 등장하는 노안도 형식으로 다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러기가 갈대와 연관된 것은 동아시아 산수화에서 가장 유행했던 소상팔경도의 한 화목인 평사낙안과 연관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러기 떼들이 모래밭에 내려앉는 풍경에서부터 더 진전돼서 갈대가 포함돼서 노안도회라는 하나의 화목이 정착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 노안의 발음이 늙을로 편안할 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늙음하게 편안함을 소망하는 그러한 길상적인 의미로 많이 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양기훈이 그린 군안도 병풍입니다. 양기훈은 구한말에 기러기 그림을 잘 그린 화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안도 그림이 여러 장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져온 것은 1905년에 제작된 군안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갈대가 무성한 강가에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내려앉거나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달이 떠 있어서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왼편에 신양기훈이 공경이 그리다 라고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구절로 이 그림이 고종께 진상되었던 신자간 회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5년 하면 많은 분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을 맺었던 해이죠.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시대에 고종 황제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신하된 도리로서 고종 황제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러한 그림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노안도 한 폭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필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917년 음력 12월, 즉 1918년 1월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서명에 강필주라고 되어 있고 고종 황제께 헌상한 그림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고종 황제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스승께서도 이러한 노안도 계열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갈대밭에 기러기떼가 내려앉고 있고 옆에 보름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재화시를 쓰셨는데 강가에는 서풍의 이른 추위를 보내는데
갈대밭에 사람이 있느냐? 옛 친구를 찾아 함께 놀러 오려고 하노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추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늦가을이나 초겨울을 상징하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노안도에 등장하지 않는 소재가 이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의문인데요. 왜 노안도에 모란을 표현하셨을까?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이 그림 또한 국왕께 헌상했던 작품임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국왕, 이 경우는 순종이 해당되시는데요. 순종의 노후의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희망하는 신하의 충정에서 나온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월전 선생님의 기러기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달의 도상이 있고 날아드는 기러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방에도 여러 점의 기러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을, 밤이라는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전 선생님께서 옆에 시를 쓰셨는데 뭔가 더 쓸쓸함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산천을 지나고 또 지난다. 북방 변경의 요새를 한 줄로 가로질러 만리밖에 푸른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해서 그 세상의 모든 욕망과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월전 선생님의 영모화 중에서 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땅 위를 다니는 동물들 4마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입니다. 개는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인간과 친한 동물입니다. 지금도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집안에서 키우시는 동물이 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개는 거의 같은 식구처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식구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인간과 함께 더불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는 문헌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개가 문헌이나 그림의 주인공이 돼서 기술이 되거나 표현된 것은 명대 이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명대 들어서면서 어떤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을 구성하는 보잘것없는 미물들에 관심을 쏟고 그들을 관찰하며 그것의 아름다움을 기술하는 소품문이나 그림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에도 후기 정도부터 개 그림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개를 그린 그림 중에 이함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목연도가 있습니다. 어미개와 강아지를 그린 것입니다. 개는 다 아시겠지만 다태동물입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낳죠. 그래서 어떤 동물보다도 그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기르고 보호하려는 어미개의 모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암의 어미개와 강아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암은 널리 알려졌듯이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잘 그렸고 특히 강아지를 잘 그려서 별명이 이 강아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리신 강아지 그림을 보면 정말 강아지와 함께 사셨구나 할 정도로 그 생태와 형태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미개 옆에 3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색깔도 다 강아지들이 달라서 검둥이, 흰둥이, 누렁이가 있는데 색깔이 다른 만큼 강아지들의 속성도 너무 성격도 다릅니다. 엄마를 닮은 검둥이는 우아하게 엄마 다리 밑에 있고요. 흰둥이가 제일 극성맞은 강아지인 것 같아요. 거꾸로 매달려서 엄마 젖을 물고 있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누렁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등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죠. 예,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함이 그린 강아지 그림인데요. 이 경우는 어미개가 귀찮았는지 강아지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3마리가 있는데 여전히 극성맞은 흰둥이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고, 엄마를 닮은 검둥이는 우아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림에서 자고 있었던 누렁이는 여전히 이 그림에서도 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강아지들이 정말 이암이라는 어르신이 키우셨던 반려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그림에서는 앞선 그림에서 볼 수 없었던 새 2마리와 나비까지 있어서 길상화의 기능도 간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의 생태를 파악한 그림들도 남아 있습니다. 조영석이라는 문인화가가 그린 개 그림 스케치입니다. 사제첩에 수록되어 있는 그야말로 스케치, 드로잉인데요. 완성작이라기보다는 개의 생김새를 한번 내가 담아보겠다라는 의미로 뒷모습과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특히 왼쪽에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개의 뒷모습을 보면 개의 골격과 털의 방향 같은 것들이 비록 간략한 피치이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개의 생태를 파악한 그림이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개의 생태를 파악하다 보면 개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도 그림에 포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김두량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긁는개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벌레가 있다든가 뭔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개 스스로 그것을 다리를 옆구리로 가져가서 긁고 있는 해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두량 같은 경우는 주변의 배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한 반면 이렇게 긁고 있는 검은 개는 털 올 한 오라기, 그리고 그걸 긁었을 때 그 개운한 그 심정까지도 개의 표정에 그대로 담아내려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명대부터 시작된 미시사적인 관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는 굉장히 재밌게도 외국 개들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나 몽고의 이국적인 개들이 들어와서 그 이국적인 개의 모습을 포착한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사도세자께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개 그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것 같은 사냥개 스타일? 그리고 저 뒤에 막 달려오는 개들도 우리의 토종개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록 이것도 아까의 조영석 그림처럼 완성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즈와 표현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듯이 홍대웅이라는 분이 쓴 글에 외국개를 보고서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신단의 일행으로 연경에 가셔가지고 개를 보고 한반도의 토종개와 외래개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그 종류가 많은데 아라사, 즉 러시아에서 기른 개도 있고 그 개의 특징은 어떻고 그 개를 우리는 여우라고 한다. 그리고 몽고에서 나오는 개는 어떻고 그 개의 속성은 예를 들어서 사나워서 길들이기 어렵고 그건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호백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고 그 가격이 얼마쯤이나 한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외래종, 다른 나라의 개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음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경계하는 개,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개들입니다. 개가 반려동물로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주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짖어서 주인에게 누군가 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낯선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도 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개가 삽살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방구라고도 읽는데 방구 혹은 방견, 그래서 귀신을 쫓는 개, 애군을 막는 상징으로 해서 궁궐에서도 이 삽살개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를 보면 지금 누군가가 왔죠. 와서 아주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려운 곳을 긁는 그 흙구 같은 경우의 표정은 너무나 이 순간이 시원하다라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개는 가까이 오기만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노려보고 입도 크게 벌리고 그 입 벌린 사이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영조께서 문장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무은에 밤을 지키는 게 네 임무인데 어째서 대낮에도 이렇게 넌 짓고 있어? 라고 하는 다소 해학적인 문구를 적어주셔서 이 삽살개가 주인을 위해서 밤낮으로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포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쌀인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윤복이라는 조선 후기에 화가가 그린 달 아래 개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문 앞에서 우리 주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견입니다. 투견이고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투견도입니다. 딱 봐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고요. 그쵸? 함부로 할 수 없게 생겼고 표정만 봐도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찌나 이 개를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지 그 퉁실퉁실한 살과 여러 번 겹쳐지는 가죽과 그 다음에 그 예사롭지 않게 노려보는 눈빛까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서 보통 조선 후기에 서양화법의 도입, 서양화법의 수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 개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개가 혼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고양이와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양이와 개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앙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표현한 작품입니다. 누구의 그림이냐면 아까 이 강아지라고 불렸던 왕족 출신의 이함께서 그리신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가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고 강아지는 못 올라가지만 고양이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약간 좀 공포에 질린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나무에 앉아 있었던 두 마리의 새가 놀라서 푸드덕 날아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검둥이가 물고 가고 있고, 누렁이는 여전히 지금 막 잠에서, 아까 누렁이 자고 있었잖아요. 지금 막 잠에서 깬 듯하게 쟤는 왜 저기 올라갔어? 라고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엔 또 다른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웃음을 뜻하는 소자를 파자를 해보면 대나무 밑에 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가 대나무 바구니를 쓰고 거북해하는 해학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 또 다른 해석입니다. 즉 언어의 유희를 시각화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강아지들 뒤편에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분명하게 한 구루법으로 표현돼서 이 웃음소자를 파자한, 즉 언어 유희를 시각화한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전 선생님의 개 그림을 보겠습니다. 월전 선생님의 개 그림을 보시면 개가 옆모습을 취하고 있고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꽃나무가 보여서, 열매나무가 보여서 지금 정원에 앉아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치 기르고 계셨던 개의 초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신윤복의 지킴이 개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개의 프로필 사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셨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녹목과 그 다음에 여백과 그 뒤에 열매 붉은색의 대조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싸우는 개, 아까 투견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싸우는 개를 펜으로 드로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맞짱을 뜨고 서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너무나 잘 드로잉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역시 개와 더불어 사람들의 가장 친한 반려동물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게 반려동물이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묘자가 70세를 뜻하는 모와 중국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둘 다 마오이기 때문에 동음이어로 장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했을 쥐를 물려주어주는 천적의 역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함의로 많이 시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작품에서는 쥐를 물리치는 고양이, 당시에는 목조건축에 살았기 때문에 목조건축에서 살다 보면 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쥐를 쫓을 수가 없는데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그 쥐를 물려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반려동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뜻밖에도 고양이가 인간에게 의리를 지키는 반려동물로도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숙종이 금묘라는 고양이를 궁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 숙종이 돌아가시자 고양이도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함께 스스로 죽었다라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양이에게 이러한 의리의 담론도 이입되는구나. 이게 사실이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글에는 어떤 묘마마라고 해서 명문가의 마님께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양이에게 비단 옷까지 입히고 언제나 사람과 똑같은 귀한 음식을 먹였더니 그 마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수백 마리의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그 마님의 주변을 지켰다라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는 이렇게 가을날 뜰하게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국화꽃 아래 표현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 고양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정선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은 심사정의 그림입니다. 역시 정원에 앉아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검은 고양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괴석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나비까지 등장을 하면 이것은 길상, 벽사, 그 다음에 축수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선물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70을 상징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나비 같은 경우는 80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까지 장수하셔라. 그리고 그 옆에 바위와 꽃이 있으니 여기에 이제 선비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평생 젊었을 때 쌓으셨던 부귀영화를 늙음아까지 누리시면서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셔라 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월전 선생님의 고양이를 보겠습니다. 같은 검은 고양이이지만 앞에서 보셨던 그런 장수, 그리고 그런 정원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길상적인 요소보다는 뭔가 화가 난 듯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빡 줘서 이렇게 몸에 등이 굽었고,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를 표현하실 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조선시대 작가들은 선을 하나하나 그어서 섬세하게 그린 반면에 검은 먹선으로 한꺼번에 탁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리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의 유명한 화가들이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렸는데 성난 고양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난 고양이를 그려보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도둑과 같은 무리들을 쫓아버리는, 아까 고양이의 역할 중에 하나가 쥐를 물리치는 거였잖아요. 그런 도둑들을 쥐로 비유하셔서 이런 모든 몰입애들을 물리치는 그런 화난 고양이를 그려보겠다 해서 이렇게 검은 고양이에 또 다른 상징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전 선생님이 보셨다는 화가들의 고양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먼저 상희가 그린 고양이 그림입니다. 아까 월전 선생님께서 상희는 고양이와 개가 어우러진 그림을 그렸고 라고 하셨는데 그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 위에 흰 고양이가 올라가 있고 개가 그곳으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두 마리가 함께 시선을 교류하고 있고 뒤에 대나무까지 있어서 웃음소자 아까 말씀드린 개가 대나무 바구니를 뒤집어 쓴 웃긴 상황의 그 언어 유희를 인용한 그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대산이는 엎드린 고양이 그림을 그렸고 예, 진짜 엎드린 고양이 그림이 남아있더라고요. 안만첩에 고양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을 제가 찾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장난하는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청나라 시대에 이런 영모화를 굉장히 잘 그린 작가인데 여러 마리의 고양이 그림은 제가 찾지 못했고 지금 보신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고양이가 벌레를 물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화재는 노는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 변화재는 변상벽을 의미합니다. 변상벽은 정말 고양이 그림을 잘 그려서 별명이 변고양이, 또 닭도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변닭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잘 그렸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더듬어서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집 앞으로 오면 담장을 넘어서 숨었다가 일주일 뒤에 나타나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 이제 이런 고양이나 닭 좀 그만 그리고 산수화나 다른 그림을 그리면 어때? 라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변상벽이 저는 그냥 고양이 닭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얘네들은 제 심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거든요. 진정한 식구들이에요. 라고 해서 고양이를 왜 그렇게 그리는지 스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변상벽의 고양이 그림을 보면 정말 고양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는 게 느껴질 만큼 그 생태가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고요. 더 유명한 게 그 유명한 참새와 고양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마리의 고양이를 포착한 그림인데요. 특히 밑에 있는 까만 털의 고양이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정말 고양이를 끼고 살지 않으면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전 선생님께서 이러한 고양이 그림을 다 봤지만 화난 고양이가 없어서 내가 그려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등에 힘을 주고 있는 거의 이렇게 거꾸로 U자형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검은 고양이는 다른 작가들의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내연 선생님도 밤에 눈만 노랗게 표현된 검은 고양이를 그리셨고 그리고 월전 선생님의 제자이신 박노수 선생님도 이런 마른 검은색 까만 고양이를 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문장을 쓰셨는데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함부로 날뛰는 쥐를 내려다본다 라고 쓰셔서 아까 보셨던 월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물리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간직한 채 완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늙은 고양이의 포즈를 잡아서 그리신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화가 난 고양이는 진짜 뭔가 지금 당장 악을 물리치려는 포즈라면 이거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채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슴은 녹용할 때 녹자를 쓰잖아요. 이 녹이라는 발음이 관리의 봉급을 뜻하는 우리 녹을 받아서 생활했다. 그것과 발음이 같아서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고관대작을 의미하고요. 특히 그 사슴에 있는 흰 문양은 그것만큼 높은 벼슬을 얻었고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슴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십장생에 포함이 됩니다. 십장생에 포함이 돼서 다른 소재들과 함께 장수를 상징하는데요. 지금 이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 쓰신 식구를 보면 여전히 십장생에 포함이 돼서 장수를 상징하지만 그 시의 내용은 주변에 바른말을 하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는 청정한 성비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오버랩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성현이라는 분이 시를 써서 십장생이라는 그림을 연산군에게 받고서는 지은 시를 보시면 여기서는 흰 사슴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흰 반점이 있는 사슴이었다면 아예 이번에는 하얀 사슴인 것이죠. 그래서 새 속에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인간의 품성을 지닌 유학자가 흰 사슴으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입니다. 아까 십장생에 표현된 것처럼. 그래서 윤덕희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장수를 상징하는 수노인, 뒤편에 소나무 옆에 사슴과 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 첫 번째 유형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흰 사슴입니다. 방금 전은 윤덕희 그림이고 지금 그림은 윤덕희의 아버지인 윤두서의 그림인데 흰 사슴이 숲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옆에 시가 적혀 있는데 중원은 비바람 치는 밤이니 이곳이 몸이 숨기기 좋으리라. 널리 알려졌듯이 윤두서 집안이 당색에 휩쓸려 그의 사촌 형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종손이란 신분 때문에 낙향을 해서 오로지 집안을 위해서만 평생을 보낸 문인화가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당쟁으로 난리도 아닌데 우리 그거 피해서 그냥 청정하게 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흰 사슴을 그린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월전 선생님의 사슴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슴은 흰 문양이 있는 아름다운 꽃사슴이고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가 푸른 초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장수를 만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수화의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슴 그림 정말 꼼꼼하게 화사하게 잘 그리셨는데 이런 사슴이 그 다음 작품에서는 이렇게 뭔가 쫓기는 듯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 옆에 글로 적혀 있습니다. 동물의 심성이라는 게 무자비해서 약육강식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착한 짐승이 순한 새가 그런 사나운 놈들을 설치는 곳을 피해서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러한 꽃사슴,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도망가는 꽃사슴에 이입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반려동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원숭이 화석이 구석기 시대에부터 화석으로 남아 있어서 한반도에 서식한 거는 알았지만 원숭이마저도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저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사람 흉내를 제일 잘 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쌔고 빠르고 흉내도 잘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동물 중에 띠를 나타내는 12동물 중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사의 신도 되고 새해에 원숭이 그림을 문에 붙여놓으면 나쁜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속설도 있어서 세화에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로 집에서 키웠는데 걔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도대체 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그러한 제가 뭔가 외롭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저렇게 우나 그런 식구가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일본에서 왕실로 원숭이를 선물을 해서 이 원숭이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고민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미 태조 이성계 때부터 일본에서 선물로 바쳤는데 얘를 따로 어디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말을 건사하는 사복시에서 원숭이도 같이 키워봐라 라고 하명을 하는,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같이 키우는 게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숭이를 마국간에서 키우려고 했을까? 되돌아보면 일본에서는 그 말을 지키는 역할로 원숭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함께 원숭이와 말을 키우면 말이 병들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국간에 원숭이 그림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조선왕조실록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원숭이에게 옷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닐 것 같다, 이게 추운 데서 왔으니까 얼어 죽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느니 마느니 이러한 얘기까지 있어서 원숭이들이 이미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동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 그림이 그림에 표현될 때는 이렇게 엄마 원숭이와 아가 원숭이가 같이 드러나서 모성애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엄마 원숭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요. 아기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땅 위를 걸어 다니는 동물 치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들 수 있는 동물은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한 거죠. 아기 원숭이를 보고. 그래서 제발 좀 저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쳐다보는 그런 모성애가 표현된 경우도 있고요. 원숭이가 물가에 있는 개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또 다른 상징성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뜻하는 한자가 후인데 이 후가 제후의 후자와 발음이 같아서 원숭이 자체가 출세, 급제, 관직의 오름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등이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옷의 갑자와 같은 갑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과거 1등, 장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수석 합격하여서 장운을 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바라는 그러한 출세 지향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원숭이가 선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원숭이의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가들의 모습을 표현한 백동자도도 남아 있습니다. 백동자도는 100명의 어린 소년들이 각각 다른 화폭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인데요. 이것도 부귀영화, 다산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원숭이 놀이를 하면서 출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특히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중앙에 어린 소년이 더 어린 아가를 등에 업고 있죠. 이게 배배봉후라고 해서 대대손손 후손들의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원숭이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신나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서 굉장히 뭔가 기쁘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 친한 벗을 먼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 친한 벗을 보내면 언제 내가 그 친구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친한 벗이 그냥 전근을 가는 게 아니라 귀양살이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과거엔 이렇게 즐거웠는데 한 그 즐거운 한때를 마치 원숭이에 이입한 듯이 글의 내용과 그림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월전 선생님의 원숭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월전 선생님의 원숭이는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 밖에서 원숭이를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원숭이가 우리 밖에 사람들을 하찮다는 듯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나 나나 똑같아. 너희들 하는 짓이 별로 동물, 우리가 하는 짓과 다르지 않아. 라는 것을 비꼬고 계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듯이 원숭이가 한 팔을 무릎 위에 세우고 그들을 쳐다보고 오히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팬지군의 환호도인데요. 자세로만 보면 이건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뭔가 화가 나서 밀쳐 날뛰는 듯한 원숭이를 지금 우뚝 서 있잖아요. 발목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옆에 이렇게 긴 문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세상이 점차 어두워져서 사람이 짐승이 되려나? 멋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가만히 보니 나도 스스로 모르게 조롱하고 있구나 해서 빙그레 웃는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탄하고 계신 그러한 풍자의 한 소재로 원숭이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전 장우성 선생님이 그리신 동물 그림 영모화를 조선시대 영모화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월전 선생님은 동아시아 화조 영모화가 간직한 길상적인 의미, 상징성, 아름다운 표현을 그대로 계승하셨습니다. 특히 합, 기러기, 사슴 그림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포착하셨습니다. 개와 고양이에서 더욱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림에서는 풍자의 코드를 이입하십니다. 그래서 세태를 비판하는 모습이 동물에 비유가 돼서 표현이 됐는데 그때 선택된 동물은 고양이, 아까 까만색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경우와 원숭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월전 선생님께서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동물 그림에 여러 가지의 상징성, 감정, 세태 등을 이입하셔서 그 스펙트럼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월전 선생님 영모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으로써 월전 장우성 선생님의 영모화와 조선시대 영모화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2 월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월전 선생님의 작품을 보시면서 그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